장사미사의 유감. 오늘은 말하는 내용보다도 말의 제목,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글의 어떤 주제라 그럴까, 이걸 참 말씀드리기가 불편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죽지 마세요. 그래요. 이게 낫겠네요. 그죠? 죽지 마세요. 그럼 꼭 얘기를 꼭 자살률 같은 거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5년 한국 사회에서의 자살의 원인이 과연 뭐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거를 해결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런 거를 해결하고자 해서 나타난 어떤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우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죠.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더욱더 창피한 거는 2위하고의 차이가 더블 차입니다. 더블 스코어예요. 스코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거의 2배의 비율로 1위를 좀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것이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 그 자체도 불행인데 자살 원인을 찾아보면 무슨 정신적 허전함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실현에 대한 무슨 좌절감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그렇죠? 대부분이 생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대부분이 생활고예요. 그리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이렇게 산들 뭐하냐 이거죠. 나아질 것도 아닌데 고통의 연속인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 자살을 하는 사회의 속살과 민낯이라고 그럴까요?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나이층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의 원인은 과연 뭐고 이런 것들을 금방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쉽게 그 사회의 구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생활고랍니다. 이 생활고의 또 대부분은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인컴이 적어,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빚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추심기관들 같은 경우는 조직화돼가지고 아주 어떻게 얘기하면 열심이죠. 그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악랄하죠. 아주 철저하게 파고 들어와서 그냥 괴롭히니까. 그럼 그게 괴로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살을 택하는 케이스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5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무려 114만 명입니다. 와, 대단하죠? 생각보다 적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산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복기금론 이런 걸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빚에서 이제 구제를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장기 연체자이면서 신용불량자가 114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전에는 얼마였었냐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층이잖아요. 설마니 10살짜리가 카드를 썼을 리도 없고, 빚을 10살짜리가 갖고 있는 경우는 좀 어이없는 그런 뭐랄까요, 빚의 대물림.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유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다 실제로 사회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로세대가 대부분일 거랍니다. 그 중에서 114만 명이 5년 이상의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심각한 사회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체를 하고 그다음에 추심기간이 너무 악랄하게 나오니까 자기네 수입을 숨길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세금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이 국가도 손해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취임 기간에 어떤 그런 정말 괴롭힘이랄까요? 거기에 이제 막 심리적 압박을 느껴가지고 자살해버리면 국가도 손해입니다. 그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근로를 할 수 있는 세대원 한 분이 사라진 겁니다. 국가도 손해예요. 그렇게 다 죽일 거냐 이거죠. 114명을 다 죽일 거예요. 예를 들면 국가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국가가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 빚을 구제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은,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숫자가 114만 명이나 된다는 거 하고요. 114만 명이나 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부실 채권을 금융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대손 상각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소각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추심기간 있잖아요. 추심기간 같은 데다가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린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1에서 10% 사이에서 판답니다. 와, 거기서 내가 두 번째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이라고 치면 10만 원 내지 1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 추심기간은 악착같이 괴롭혀가지고 그거를 받는 순간 몇 배 장사는 10배 장사 내지 100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추심기관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빌리 은행이라는 곳이, 이게 이름은 은행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단체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세운 어떤 기관, 어떤 기부단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주빌리 은행에서 그렇게 싼 값에 추심기간에 넘기고 있는 채권을 똑같이 사들여 버리는 겁니다. 가령 1에서 10%라고 하니까는 그거에 똑같이 해서 그거 우리가 살게. 그래서 똑같이 가서 사는 거예요. 사고는 추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채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당신의 빚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데 가령 1,000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5%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한테 7%만 변제를 하면 이 빚은 소각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1,000만 원짜리 빚이 70만 원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천사예요. 살아있는 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5%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샀는데 왜 7%를 갚으라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재단의 어떤 빚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5%는 자신의 빚을 감대 쓰고, 나머지 2%는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빚을 사는데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구조죠. 와,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세 번째 놀란 겁니다.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빌리라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천주교에서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교 행위라고 그럴까요? 이건 어떤 특정 기간에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거를, 이제 죄를 사한다 그러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 행위를 주블리라고 부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따서 롤링 주블리라는 미국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있었답니다. 미국도 똑같았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이걸 적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말 정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50억 원어치 정도의 채권을 사서 약 800명의 빚을 소각해버렸어요. 와,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51억 원어치의 채권을 또 사서 2,000명에 달하는 사람의 빚을 소각해줄 예정이랍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로.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금융권은
아니 추심기간에다가 그렇게 팔 바에는 차라리 원 채무자에게 자 당신 빚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추심기간에 지금 팔려고 한다. 근데 당신이 만약에 똑같이 1에서 10% 사이에 이거를 갖다가 변제를 한다면 추심기간에 팔지 않고 이 빚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다 변제한 걸로 하자라는 통보를 왜 안 해주죠? 그러면 덜 고통스러울 텐데. 거기에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염려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빚은 안 갖고 버티면 언젠가는 소각된다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까봐 그렇게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한편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러면 빚을 안 갚으면 무지하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꼭 가르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금융권이. 그것도 제도적으로 자 이거 알아서 그냥 어떻게 끝까지 잘 받아보세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악착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꼭 가르쳐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두 번째. 이런 그것을 제도권 중에서는 자, 이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이거죠. 이거 발의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없습니까? 맨 골프나 치고 뭐 어디 좋은 데나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뒤져봤지요. 그랬더니 그 중소정당이 하나 있죠.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그 정당에서 이런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죠? 뭐 내용 법안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런 뭐 1 내지 10%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파느니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거죠.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뭐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법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일하는 당이 있긴 있네 보니까. 뭐 그분들은 도덕적 해이 같은 거 뭐 생각 안 하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 도망 다니냐 뭐 이런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무언 너무 도덕적 해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냐 이거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아주 뭐 놀고 먹는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산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파산제도가 있고 미국에도 파산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한국의 파산제도는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강화시켜버렸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는 파산도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다르답니다. 미국은 파산이 아주 쉽답니다. 그럼 미국은 도덕적 해이 같은 거 걱정 안 했을까요? 미국의 파산 제도가 왜 느슨하냐면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그 사람이 생활 능력, 재산 상태, 그다음에 무슨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수입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의무가 금융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금융권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그 제도권 금융들에게 물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도권 금융들이 대출을 해줄 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대로 다 되돌아올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지금 빚이 많아 죽겠는데 그럼 대출도 해주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빚은 빚의 빚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빚은 막지 않아도 무조건 줍니다. 왜요? 무조건이 아니라 알아서 줍니다. 왜냐하면 담보도 충분하고 다른 빚도 없고 그거 다 따져서 주잖아요. LTV, DTI 다 따져 주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에서 허덕이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슨 생활의 변화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1금융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제2금융권의 빚을 또 가져옵니다. 빚에 빚이 늘어나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젠 사채금융 같은 쪽으로 또 가서 또 빚을 또 얻는 거예요. 이거는 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빚에서 허덕일 수, 물론 똑같이 허덕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두 번째, 세 번째 빚을 위한 빚을 대출해주지 않았더라면 1,000만 원의 빚에서 허덕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시킴으로써 결국 1억의 빚에서 허덕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1,000만 원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커지지만은 1억에 빚어서 이 사람이 회복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출을 받은 것은 만약에 거기에 혹시 약탈적 대출이 섞여 있다면 빚을 갚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혹시 신이 바빠서 인간들 세상에 못 내려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탁월해요. 비록 남의 나라에서 이미 한번 일어났던 것을 가져왔지만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분들이 용기예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되게 이제 기부금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주불리 은행에 대한 그 전화번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죽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압니까? 자신의 자신의 빚이 변제될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포대기 가지 마세요. 그리고 끔찍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뭐 서로 목 졸라 죽이고, 눈물로 죽이고, 막 떨어져 내리고, 약 먹고, 이게 도대체 이 사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빚 때문에. 용기를 내시고, 한번 주불리은행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 그 정치하시는 분이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괜히 또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저 같은 장사미자 누구 얘기를 한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그 정치인 조남을 대는 순간 또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말을 못 하겠고요. 정치인분들, 그다음에 교수분들,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주불리 은행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죽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 신이 그분들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제도가 좋아요. 너무 제도가 좋습니다. 114만 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다 못 구하더라도 벌써 이미 2,000명 가까이 구했대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우리 것들만 뺏어가는 놈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용기 내셔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맙시다. 열심히 삽시다. 장사미사의 요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